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5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지난 2일에 BTS의 RM이 솔로 정규 1집 인디고를 냈는데 그 앨범 첫 곡 제목이 윤. 근데 이제 이게 고 윤영근 화백에 대한 헌시다. 네. 이렇게 이제 RM이 직접 밝혀서 윤영근 화백이 어떤 분이지? RM이 어떻게 하다가 이분께 이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됐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꼭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미술평론가 이진숙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방탄소년단의 팬이기도 하십니다. 네, 직접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술에 대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고요. 방탄소년단의 아주 조심스러운 팬입니다. 늘 네. 아직 충분하지 못한 암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아니 충분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커튼콜 29회니까 2020년 초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BTS의 뮤직비디오에 숨겨진 미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때 출연하게 된 계기도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잘 몰랐다가 무비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너무 많은 현대미술 코드가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피땀 눈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의 시간에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높으시거든요. 네.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셔라. 현대미술 따로 공부할 필요 없다. 여기를 봐라. 근데 이제 그게 얘기한 게 퍼져서 결국 이제 방송에까지 나오게 됐었죠. 네. 네. 그때 저도 사실 피땀 눈물 때문에 방탄소년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그게 큰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때 이지영 교수님, BTS 예술혁명 책을 쓰신 이지영 교수님 모시고 또 미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 예술의 전당에 계신 분이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수 선생님을 꼭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두 분 모시고 얘기 나오셨구나. 재미있게 나눴고요. 이번에 이제 윤영근 화백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아니 저는 오늘 여기 오게 된 게 너무 기쁜 게 그때 이제 와서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보통 이제 아이돌 꿈이 건물주 되는 거 이거 이상의 꿈을 BTS가 꾸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더 큰 꿈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BTS 위상은 이제 세계 최고가 됐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윤영근이라는 거장과 또 함께 RM이 작업을 이제 영감을 받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왔습니다. 진짜 인디고 처음에 나오고 저도 처음에 그냥 윤 이렇게 보고 이거 뭐지? 이랬는데 딱 윤영근 화백이라고 하니까 저도 윤영근 화백 잘 몰랐는데 2018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윤영근 회고전을 물론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좀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아주 감동적인 전시였죠. 그래서 그때 느낌이 너무 아직도 생생한데 딱 이 RM의 이 노래 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윤영근 화백한테 영향받은 그런 느낌이 물씬한 그런 앨범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이제 진하게 해보자 해서 모셨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고 어떠셨어요? 그 노래를 듣고 진짜 피카소도 못한 일을 윤영근 선생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트로 부분에 윤영근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마지막하게 이제 들리든 안 들리든 맞아요. 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 뭐지? 근데 그 목소리 톤이 평소에 윤영근 선생님답게 이제 아주 어려운 말을 하시는데도 그냥 정중하면서도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엔딩에서 또 맞아요. 근데
한 화가의 생전의 목소리가 이런 대중음악 속에 들어가 있는 건 피카소도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오마주를 했구나. 네.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오마주죠. 그 앨범 제목이 인디고잖아요. 인디고가 색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쪽빛이죠. 네, 우리 네. 이제 색채의 역사에서 보면 그 블루라는 색의 이제 광범위한 스펙트럼 안에 있는데요. 많은 블루들이 이제 광물에서 얻어지는데 이 인디고는 쪽이라는 식물, 아주 거친 식물에서 이제 채취가 되는 알료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청바지로 많이 입는데 네. 우리 이제 한복에서 노방이라든가 네. 실크로드 입으면 또 굉장히 또 깊은 빛이 나는 그런 색깔인 거죠. 네. 그 인디고라는 이름을 한 이유가 그래서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청색이지만 뭐 제가 느끼기에는 청바지 색깔이 균일한 또 청색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다양한 네, 색깔이 네.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 실린 곡들도 장르로 쳤을 때 뭐 그 음악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고 네, 네. 굉장히 다채로운 곡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RM이 뭐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네. 인간과 인디고. 자연의 네. 색이다. 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제가 보기에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 인디고인가는 이제 RM이 다른 데서 얘기했듯이 4년 전엔 모노였고, 맞아요. 예, 어떤 흑백의 무채색의 아직 색깔을 갖지 않았던 네. 순간이고, 지금 이제 모두 군대 가고 또 네. 잠깐 쉬어야 되고 이런 또 자기 점검의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뭔가 내가 이제 무슨 색깔을 가져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인디고 색깔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윤영근으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윤영근 선생님이 나중에 청다색, 그러니까 네. 청색하고 우리가 이제 엄버라고 이야기하는 갈색을 네. 둘 다를 취하기 전에 하셨던 색깔이 이 인디고 색깔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 인디고 색깔로 출발을 알리는 거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태도는 되게 겸손한 태도 같아요. 왜냐하면 윤영근 선생님이 이제 갈색을 취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윤영근이 되는 네, 시점이 네. 오거든요. 근데 이제 RM은 내가 그렇게 완성된 자기를 찾기 직전의 순간에 네. 나다라고 지금 인디고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청색이라는 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딱 자기의 지금 단계, 네네.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단계와 맞는 그러니까 딱 그 워딩이 윤영근 선생님의 시그니처 그리로 가기 직전의 네, 작품이다. 맞아요. 그래서 나도 네. 지금 나의 시그니처를 찾고 있는 과정 중이라서 네. 그 단계에 맞는 오.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이 좋아서 이거를 찍으려고 유족한테 부탁을 해서 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이 작품은 유족 소장 네. 작품이어서 아, 그렇게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저도 이제 RM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 이제 1972년 작품인데 이 전후로 해서 청색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작품들이 이제 몇 점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작품은 청색이 스스로 흘러 넘치는 듯한 네. 번짐이 많은 그런 작품인데 다른 작품에는 이제 붉은색 라인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초록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점점 내가 된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한편으로는 내가 아닌 것들을 좀 이렇게 덜어내는 과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윤영근 선생님이 이제 청색까지 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엄벌을 받아들이면서 윤영근이 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 청색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색채의 역사에 있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색채는 기본적으로 청색은 우리가 아마 세계 사람들에게 무슨 색깔 가장 좋아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색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저도 그래요. 청색 네. 좋아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청색을 보면
뭔가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실내 색깔이어서 예. 유명한 대기업들 로고는 또 대부분 청색이에요. 네, 네, SBS도 청색이죠. 네. 제일 파란색. 가장자리가 네, 그렇게 청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실내 방송으로서의 신뢰감을 이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청색이 무한하고 뭐 영원하고 이런 실내의 색깔인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무한한 것의 색깔이잖아요. 아, 예. 그렇죠. 하늘, 바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인간의 헤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또 초월적인 영성의 세계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이 파란색을 얻기 위한 투쟁들이 이제 사실 막 벌어져 갖고 우리 이제 가장 고귀한 파란색 울트라마린 뭐 네. 이런 색깔이 있었고 그거는 다 신에게 바쳐지던 색깔이었어요. 네. 워낙 재료도 구하기가 어렵고 광물질에서 이제 나오는 색깔이고 한때 그거는 뭐 금 1kg보다 비쌌다. 뭐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청아백자에도 이제 거기는 그 코발트 블루구나. 네. 그러니까 청색이 워낙 비싸니까 늘 청색을 아껴 쓰는 이제 우리나라죠. 근데 이 청색이 갑자기 보편적으로 되는 시대가 와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역사하고 같이 있는 건데 네. 인디고가 네. 인도를 연상시키잖아요. 아, 네네. 그 인도에서 많이 재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과 귀족과 신의 색깔, 이 어떤 푸른색이 이제 평범한 서민의 색깔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블루 컬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아.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네네. 색깔이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화사에서 이렇게 쭉 보면 중세 미술에서는 푸른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 고귀한 네, 성모님. 네. 그러다가 이제 세속화가 이루어지면서 왕들의 시대가 되면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의 망토의 색깔이 푸른색에다가 황금 백합이거든요. 네. 왕의 색깔이었다. 네. 귀족의 색깔이었다. 그러다가 인디고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식물에서 나는 거니까 좀 더 싸고 네. 그리고 천에 더 쉽게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민의 색깔이 됐고 그것을 대변하는 건 이제 반고흐의 그림 같은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반고흐의 그림은 실제로 사람들이 입은 건 인디고 옷인데 네. 좀 더 이제 반짝거리는 울트라마린에 가까운 느낌으로 좀 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반고흐의 그림에 보면 울트라마린과 그 다음에 이 인디고 사이에 있는 푸른색들이 이제 쭉 울트라마린은 거죠. 조금 더 진한 선명한. 네, 그래서 더 뭐라 그럴까 약간 보랏빛이 더 돈다고 네. 느끼시면 네. 되고 네. 인디고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더 좀 더 자연스러운 빛나지는 않고 네. 그냥 네. 천연의 부드럽게. 느낌이 부드럽게 네. 스며들어가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쪽빛이라는 쪽빛. 네. 표현이 딱 맞는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쪽빛이 대대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계급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면서 가장 실용적인 옷인 네. 청바지에 네. 이제 네. 염색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요즘은 뭐 아마 그런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하죠. 예수님도 성모도 요즘 20세기에 태어났으면 청바지를 입었을 것이다. 네. 당연히 청바지를 입으셨을 거고 그래서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색깔이 이제 인디고인 거죠. 그리고 네. 아마 인디고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만들었던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바지고 또 청바지 하면 뭐 제임스 딘 막 이런 젊음의 그쵸 뭐, 젊은 반항 이런 의미인데요. 이건 이제 서구적 맥락이고 이 색 상징에 있어서는 그 상징이라는 건 영원히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 계속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상징이 바꿔 나가는데 네. 저는 RM이 되게 재밌는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윤영근 선생님 작품하면 이제 엄버하고 청색이 섞여 들어가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묵직한 네. 검은색 같은데 검은색은 아닌 색 네. 뭐 이런 색의 느낌인데 윤영근 선생님의 초기 작품을 오히려 발견을 해준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청색은 사실은 윤영근 선생님의 청색도 그 장인이셨던 김한기 선생님. 네. 김한기 선생님의 그 전면 점화에 등장하는 네. 그 깊은 쪽빛. 네. 김한기 선생님에게는 그게 이제 동해의 푸른 바다 색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한기, 윤영근, 그 다음에 이제 RM으로 이어지는 한국
우여곡적 세계 역사가 이제 다시 생기지 않았나? 갑자기 소름이 확 네, 돋았어요. 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네, RM이 깊은 재밌죠. 뜻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환기블루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색을 이제 윤영근 선생님도 청색 이런 작품을 네, 네. 하면서 자기 네, 나름대로 이어받았고 네. 네, 그거를 이제 RM이 인디고에서 나름대로 네, 네. RM은 너무 대단한 사람. 저도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어떻게 그냥 윤영근 하면 이 엄버가 들어간 색깔인데 네. 이 작품을 딱 끄집어냈을까.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누가 말을 해도 혹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유명하고 좋은 작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유명하고 좋은 작가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네. 그게 내 인생이 지침이 되지도 않는 네. 작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자신의 인생의 지침으로 만들 수 있고 창작의 영감을 예, 받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참. 근데 그 가사를 보면 그 윤영근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걸 보면 이분이 사선을 넘나들었구나 그 가사에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윤영근 선생님의 그 작품색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가 된 어두운 정말 검은 듯 검지 않은 듯한 그 먹색 같기도 하고 그런 이게 글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있고 한데 그거를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윤영근이 어떤 작가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윤영근 선생님이 이제 1947년에 이제 청주에서 태어나시는데요. 이제 그 청주 양반댁에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 일제의 강점기죠. 1928년이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이제 넘어가고 이러니 낙향하셔서 이제 문인화 작가로 이제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윤영근 선생님의 그 내면에는 그 문인화의 전통이 있는 거죠. 문인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목을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종이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미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의 정신 수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문인화가 약간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늘 난초, 뭐 국화, 뭐 대나무 비슷비슷한 걸 그리는데 사실 그런 대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올고짐이라든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계속 탐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윤영근 선생님 작품에 보면 이제 기둥 같은데 좀 납작해 보이는 기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약간 입체적인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이번에 카타르에서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맞아요. 네, 그 장면들을 이제 그리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탄생이 그러했고 사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언제 또 발현이 되냐면 이제 20살이 됐을 때가 1947년인데 그때 서울대 미대를 입학을 해요. 거기서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 교수로 와 계셔갖고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그다음에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미군정 주도로 이제 서울대학교를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이제 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제적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이 터지게 되잖아요. 1950년에. 그때 시위 제적자란 이유로 이제 또 계속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50년의 전쟁의 동안에 서울에서 피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역자가 됐다는 이유로 1956년에 또 6개월 동안 형무소 살이도 하게 되죠.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죠. 굉장히 그리고 또 그 전쟁 기간에도 그걸 빼먹었는데 50년에 이제 보도연맹에서 좌파라고 해서 끌려가서 그때 사선을 한번 넘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역사가 쌓이는데 김한기 선생님도 이제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딸을 결혼을 허락을 해준 건 그만큼 또 아끼는 측면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김한기 선생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홍대 네. 다시 입학하고 네.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 교사로서 살게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숙명여고에서 네. 굉장히 이제 평탄한 삶을 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사시나 싶었는데 그 숙명여고에서 또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윤영근 선생님 마음속에는 이 올곧은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기에도 보면 정말 불의에 대한 증오, 네, 네. 그다음에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멸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들이 더러더러 나오거든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 당연히 교사로서 이제 그런 걸 따졌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그냥 그건 학교 비리 문제잖아요. 네. 이게 뭘로 변질냐 하면 방공법 위반이 된 거예요. 네. 못 보인 거죠. 네, 이후락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거의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방공법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그 쓰고 다니신 모자 때문이었대요. 네, 네. 저도 그 다큐에서 봤거든요. 어떤 네. 걸 쓰셨길래요? 이게 모자가 모택동 모자 같은 거를 쓰고 그냥 요즘은 노인 분들이 많이 쓰시는 예, 이렇게 예. 체인 달리고 그죠. 예, 약간 네. 이렇게 반 베레모에서 그죠. 예, 서양 분들은 많이 예. 쓰시는 그런 모자거든요. 어떻게든 뭔가 이제 그냥 엮으려고 잡아서. 이제 근데 뭐 사실 그닥 나올 거는 아니, 없고. 그게 주된 이유였어요. 네, 방공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더라고요. 그 명분이. 그래서 이제 별로 나올 건 없잖아요. 방공법이라고 해도 모자밖에. 그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끌려가서 거는 뭐 고문당하고 뭐 그랬겠죠. 네, 뭔가 안 좋은 일을 이제 네. 당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일체의 말씀은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당할 만큼 당하신 거죠. 네. 벌써 50년부터 20몇 년을. 그리고 나서 취업이 안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어디도 가면 그 당시 1970년대에 유신 체제에서 그죠. 방공법 위반자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네네.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이 안 되셔서 결국은 조각가 최종태 선생님 증언에 따르면 네. 그 73년부터 이제 자의반 타의반 유폐가 되면서 네. 그때 작품을 하게 본격적으로. 됐고 그 10년 동안이 이제 윤영군의 작품이 네. 완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다청, 그러니까 네. 엄버하고 블루가 네. 함께 섞인 작품이 73년 이후에 네.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리고 일을 다 겪으신 후에 이제 그런 작품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RM이 고른 이 작품은 그 바로 그 직전인 직전에. 72년도 작품인 거죠. 절묘하네요, 진짜. 네, 절묘한 순간의 네. 작품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다청이라고 하신 게 그러니까 엄버가 그러니까 갈색 네, 네. 그리고 블루인가요? 네, 네. 네. 그거를 섞으면 나오는 색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색깔 이름은 없는 거죠. 네. 그 대신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선생님 명명을 하고 있고 아까 푸른색은 이제 김한기의 푸른색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김한기 선생님도 사실은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미술사의 가장 커다란 이제 획을 그어 오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윤영근 선생님을 단색화 작가의 범주에 이제 넣어서 표현을 네. 해요. 네. 단색화라는 거는 이제 추상화를 이야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한국적 추상화의 1호 작가가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시고 네. 김한기 선생님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가서 보시면 이것도 김한기야? 이것도 김한기네? 라고 하실 만큼 작품 시기마다 다른 작품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구상, 반구상, 그다음에 이제 추상까지 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우리는 그냥 결과만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가에게서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완전한 사고의 전환, 감각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그리던 사람이 이것 너머의 세계를 그린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네.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면 언어도 부족하고 네. 형태도 부족하고 근데 그것이 존재함을 전달을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내는데
그게 한국에서 충분하지 않았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 고민 속에 있던 김한기 선생님은 이제 196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에서 이제 추상 미술들 이제 뭐 잭슨 폴록이라든가 뭐 마크 로스코뿐만이 아니라 로버트 고트리프 같은 이제 그런 추상 미술 작가들을 보면서 추상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추상을 그리신 게 우리가 어디서 되어 다시 만나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네네. 우리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는 그 김광섭 선생님이 이제 시구를 단 작품을 이제 완성을 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본인은 오지 않고 그거를 이제 작품을 보내서 그 당시 이제 신세계백화점 화랑에서 이제 개인전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가서 놀라거든요. 아니 김한기가 몇 년 동안 미국에 가 있더니 사람은 없고 이런 점 찍은 작품을 하고 어떤 사람 와서 욕도 하고 근데 그게 윤영근 선생님한테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거는 김한기 선생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제 고초를 겪고 나서 갈색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청색에. 그 갈색은 정말 한국 역사의 고난의 색깔이었고 정말 한국 역사가 흘러가는 순간순간 다 윤영호 선생님에게 이제 엄청 힘든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72년 유신 이후에 그다음에 광주 사태까지는 거의 이제 작업실에서 이제 작업만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제 10년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그 윤영근 선생님 도록을 또 어렵게 이거 준비하셨잖아요. 윤영근 전시회를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서 좀 길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도록인데요. 이번에 좀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러게요. 한번 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다시 살짝씩 설명해 주셔도. 잠깐만요. 청색을 많이 쓸 때 72년 네네 지금 RM의 작품 속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게 있는 바로 이 작품인 거죠. 네네. 지금 보면 굉장히 번진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화를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유화는 이렇게 그리지 않죠. 그러니까 유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적층성이라고 해갖고 캔버스가 있으면 그 캔버스에다 젯소칠을 한다든가 해서 캔버스가 천이니까 이렇게 이제 오돌도돌한 그런 게 있잖아요. 섬유 조직은 섬유 조직을 덮어서 빤빤하게 만들고 거기다 이제 물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지 않게. 그래서 어두운 색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밝은 색을 칠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윤영근 선생님이나 김한기 선생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기름을 넉넉하게 써서 마치 수채화처럼 번지듯이 그러니까 서양화인데 동양화 같은 느낌이 그래요. 스모카의 번진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형태도 없지만 무언가 흘러가는 느낌. 그렇죠? 어떤 정서, 슬픔, 뭐 기쁨, 어떤 것들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73년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청색과 갈색을 섞어서 굉장히 어두운 검은색 같은 그렇지만 또 균이랑 검은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마 이제 윤영근 선생님이 도대체 이런 그림 왜 그리냐 어떻게 그린 거냐 그랬더니 그냥 푹 찍어서 푹 내리 그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툭 던지듯이 말씀을 하실 만큼 안에 내면에 이제 분노가 쌓여 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작가마다 다를 텐데 윤영근 선생님은 그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그런 불의에 대한 분노를 작품 속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기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둥 같은. 이게 무너지지 않는 기둥.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섞었던 이유를 이제 청색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엄보는 땅이다. 근데 그 땅이 이제 불타버린 거죠. 하늘은 무구한데 땅에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계속 보고 이제 살으셨어요. 보고 겪으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 사이에 있는 것. 그래서 천과
지 사이에 있는 공간 이런 네. 의미에서 이제 천지문이라고 천지문. 자신의 작품을 또 부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걸 마음을 그러니까 게이트, 그러니까 문이 그 문 정말 그 게이트를 얘기하는. 네, 네. 약간 이게 뭔가 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네. 기둥과 해서, 기둥 사이에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여백이 생겨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 도록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도 그 실제 실제로 느낌을 볼 못 때랑은 담으니까 다르죠. 그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약간 푸른빛도 살짝 돌고 네, 네. 약간 그 브라운빛도 돌고 이렇게 하나 봐요. 두 가지가 이제 아예 또 섞여서 섞여 있으니까. 새로운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또 번짐이 있기 때문에 이 번짐이라는 건 뭐 작가가 의도적으로만 딱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우연적인 요소도 들어가면서 네. 작품들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문이 많이 열려 있는 느낌이 네. 들면 네. 이렇게 마음이 좀 네, 네. 평온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 문이 또 열려 있으되 또 환경이 어두워지면 그러네요. 또 아침이 이렇게 새벽에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원리는 같은데 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마주하는 삶의 모습은 다르듯이 네. 윤영훈 선생님도 작업실에서도 그 네.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날 마음이 다르셨나 보다. 네네. 그래서 그 말씀도 하세요. 그 이병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내 일기다, 내 마음의 기록이다, 네네. 나는 현재를 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네. 네.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그 울림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제대로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도록에 찍힌 거는. 그리고 크기가 크니까 일단 네. 그 그림 앞에 서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확 와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윤영근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그냥 가서 봤는데 아 이런 작가였구나 하고 저도 사실 굉장히 감동을 네네.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참 근데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1980년 네.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소식을 듣고 그린 그림이 그때 처음 공개가 된 거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 네네. 그림이 정말 너무 그냥 그 앞에서 한동안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네, 진짜. 맞아요. 네. 한번 그 작품을 볼까요? 네. 쓰러졌어요. 예, 예, 예. 네, 저도 이 작품이 그 전시에서 이제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윤영호 네. 선생님이 굉장히 정제된 작품 위주로 제가 네, 봤구나. 네. 그리고 진짜 여긴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뭐 글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쿵 네. 네, 쓰러지는 그 네. 참혹한 학살과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양 끝의 기둥들은 안 네. 무너졌으니까. 예, 무너지지 예. 않았으니까 네. 예, 결국은 버티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많은 피가 또 다시 이제 보답을 받을 거다 이런 느낌도 네. 좀 들었고 약간 이 물감이 번지고 이런 게 흘러내리고 한 게 피자국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이게 참 대단한 느낌 아니에요. 네. 예, 검은색 물인데 그죠. 다들 네. 그런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연상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표현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 다른 단색가 선생님 작품들은 이제 굉장히 감정을 억제하는 작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단색가에 대해서 잠시 내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네. 정제된 작품들인데 윤영구 선생님 작품은 이런 이제 윤영근 선생님 작품은 이런 이제 정서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굉장히 표현주의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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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공감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미술이 차갑지 않고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는가의 대표적인 예가 윤영근 네. 선생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지나가면서 갔고 1990년대 이제 경원대 교수님이 되시고 네. 그다음에 또 3년도에 아주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널드 저드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네. 네. 예, 이제 우리가 미니멀 작가, 네. 미국 미니멀 작가의 대표 선수고 또 이론가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왕성한 이제 그 실행력을 가진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윤영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네. 그리고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그건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도널드 저드는 희한하게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많아서 네, 1946년에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그래요?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도널드 저드 가구 이제 작품은 또 이제 아예 서구양 미술의 맥락에서 배웠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도널드 저드가 만드는 가구 그다음에 드로잉 같은 걸 보면 이게 창살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한옥의 창살 같기도 하고 근데 조선조 목가구에 아주 간결한 성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미니멀리즘을 배워서 조선조 목가구를 미니멀하다 말을 하는데 네. 정작 미니멀 대가였던 도널드 저드는 그 1940년에 아주 가난했던 한국에 와서 그때 본 게 있나 보다. 네네 그죠? 그것을 이제 보고 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께 된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된 거라서 굉장히 한국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여러 작가들 중에서도 윤영근 선생님 작품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색깔이라든가 컬러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래서 전시도 이제 네. 작품 3점을 구입해서 이제 작은 전시들도 네. 했고 아마 작년인가에 그 도널드 재단이 텍사스에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멀거든요. 네. 그 마파라고. 네. RM이 거기를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칭찬하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거리가 네. 뭐 휴스턴에서 차를 타고 9시간 진짜 맘 먹고 정말 보고 싶어야 가는데. 네. 어마어마한 곳이죠. 네. 그러니까 RM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보면 그 윤영근 전시회를 보러 간 그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하는 데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서 다니는 네, 한다고 하면. 네. 정말 대단한 덕후고 이제 성공한 덕후인 그렇죠. 거죠. 성공한 덕후죠. 네.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에 RM 집이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집이 미술관이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 유튜브로 봤는데 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제 그 윤영근 선생님 작품도 여러 점 있고, 여러 점 있더라고요. 네, 최병소 선생님 작품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 작가들, 네. 뭐 박고석, 장욱진, 뭐 네. 그다음 박수 선생님 작은 드로잉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젊은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제 훌륭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고는 안 하고 보니까 그 공연하고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미술관에 갔다가 그때 뭔가 굉장한 맞아. 시카고 미술관 갔는데 뭐 거기서 뭔가 굉장히 많은 거를 느껴서 그 뭐 한 2018년 뭐 그때쯤이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하다가 이제 맞아요. 중간에 어떤 그런 계기에 미술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다가 윤영근 선생님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 없이 순순히 이제 자발적으로 알게 된 거군요. 그래서 아마 도널드 저드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는 게 너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색화 붐이 불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정말 오래오래 살아셔야 돼요. 한국 단색화, 이 추상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경지에까지 이제 평가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인정받는 시간이 30년, 40년이 이제 걸리신 거고 우리 단색화 선생님들이 대부분 윤영근 선생님 28년, 박서보 선생님 30년생, 뭐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이시거든요. 지금 살아 계시면 뭐 90 이제 넘으신 나이들인데. 그러니까 80부터 인정을 받으신 거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오래 걸렸네요. 아마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그 한국에도 미니멀리즘 작품을 소장하시는 게 붐이셨어요. 저도 이제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미니멀리즘 작품들을 이제 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니멀리즘과 우리나라 단색화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인간 정신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영근 선생님의 작품, 그다음에 박서본 선생님 작품, 그다음에 이제
이완 쌤의 점 이완 쌤, 네. 작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상화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제 뭔가를 붙였다 뗐다 고령토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제 화면을 구축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기본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윤영우 선생님은 이 역사를 정면으로 다 부딪혔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역사를 피해갔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피해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쨌든 그 시대를 네, 억압적인 이제 네. 분위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내면으로 잦아드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내면, 성찰, 뭐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시 되던 태도가 있고 미니멀리즘은 그러니까 미국식 미니멀리즘은 약간 산업 생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도널드 저도 작품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박스가 계속 이제 연관이 돼서 등장을 네. 하게 되죠. 네. 근데 그것들을 보면 어떤 주관적인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느낌을 살짝 일부러 네. 그리고 상품이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네. 미니멀하고 팝아트가 이제 공유하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를 거꾸로 산업의 측면에서 밀고 나가서 네. 작가를 좀 지우는 그런 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네. 지운 작품인 네. 거죠. 근데 사실은 모든 미술 작품이 내면을 지운다 그래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도 그쵸. 아니고 주관을 그걸 채운다고 의도하는 해서 것조차 네. 사실은 그 아, 작가의 그쵸. 내면 예.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작가라는 유령은 그죠. 아무리 네. 쫓아내도 그쵸. 계속 네. 돌아오는 유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참 요번에 그 RM이 뭐 그 라이브를 몇 군데 이제 영상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네. 했지만 그 디아비콘인가요? 거기서 네, 네. 이제 찍은 뮤직비디오가 미국의 나왔는데 미술관에서요. 그죠? 네, 네. 디아비콘은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제가 그 디아비콘에서 찍은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좋았던 게 디아비콘 네, 저도 6월에 갔었어요. 올해. 너무 네. 부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와, 근데 RM이 있으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사진의 완성은 스타인가요? 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디아비콘에 대해서 네. 잠깐만요. 네. 디아비콘은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게 되시면 네. 꼭 가보세요. 근데 아마 뉴욕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를 네. 가면 미술관을 뉴욕 안에서만 다니셔도 많죠. 사실은 모자른 네.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도 디아비콘에 하루를 빼라. 네. 하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센트럴역에 가셔서 네. 네, 이제 비콘역에 가는 티켓을 끊으시고 그다음에 요게 팁이에요. 네. 기차를 타는데 가실 때는 왼쪽 시트에 앉으세요. 왜요? 왜 그래야지 허드슨 그 풍경이. 강을 따라서 이제 쭉 네. 저기 RM처럼 네. 강을 보시면서 계속 네. 가실 수가 있죠. 반대편에 앉으면 이제 사람 별로 없어서 네.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좀 뻘쭘한 2, 3초가 있게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차도 보면 그 에드워드 호퍼 그림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옛날 기차예요. 네, 옛날 기차예요. 네. 네. 세 명씩 앉는. 네. 네. 죄송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건폐원이 와서 티켓에 이렇게 구멍 이렇게, 뚫어주는 거 아시죠? 옛날식으로 네네. 아직도. 갑자기 네. 한 4, 50년을 뒤로 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이제 비콘역에 내리시면 시계가 4, 50년 뒤로 간 듯 후에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의 이제 역사를 빠져나와서 거기 디아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 재단에서 비콘 지역에 만든 이제 미술관이에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이제 한때 산업 유물들이 네. 산업 시설들이 다 미술관으로 이제 개조가 되잖아요. 네. 네. 디아비콘 그 건물도 2003년에 이제 공장이었던 건물이 미술관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었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자 오레오 있죠. 네, 네. 그 오레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레오 껍데기 박스를 만드는 공장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평으로 말하면 안 되는. 네, 뭐 그래도 거죠? 잘 와닿으니까 아직도. 네. 그 개별 작가의 공간이 네. 한 거의
몇백 평씩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최소 500평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미술 작품은 어마어마하면 많고 이제 공간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메트로폴리탄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안 보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하나 보자니 네. 방 하나에서 1시간씩 있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네.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에 딱 시기가 정해진 작품들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네, 이제 미국 미술의 아주 최정점기인 그 앤디 워홀의 팝아트,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도널드 저드라든가 로버트 어윈 같은 미니멀 작가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하이처 같은 대지미술 작가들, 네. 이런 작가들 작품들이 정말 속이 터지게 시원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네. 들어가면 매우 배고프다. 너무 커서. 너무 아니고, 커서. 네, 그게 네, 이제 지상 1층 있고 또 지하로 내려가시면 아래에 이제 찍었던 리처드 세라 작품도 있고 네. 더 내려가시면 이제 루이스 브루조아도 네. 있고 지하에 템플리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지친다 싶으면 다시 나오셔갖고 네.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잘 찾아서 나오셔갖고요. 네. 카페 쪽으로 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네. 잠깐 정원에서 쉬셔도 돼요. 네. 그게 이제 로버트 어윈 정원이라고 해갖고 로버트 어윈 자신도 아주 유명한 미니멀 작가인데요. 네. 그 충물 설계를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원까지. 그래서 그 RM이 이번에 지금 그 와일드 플라워 네. 무비 찍은 위에서 보면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네. 네. 보이는 정말 기하학적으로 깎아놓은 네. 나무가 네. 있고 그 사이로 이제 빛이 이렇게 트립에 네. 들어오는 네. 듯한 한상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연도 나무 같은 네. 그런 공간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도 작품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자연도 작품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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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구도가 약간 기둥이 이 기둥이 그쵸, 이렇게 그쵸. 서 있고 사이에 문이 열린 것 같은 약간 네, 네. 윤영근 선생님 작품의 구도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보면서. 네. 근데 어디를 가나 윤영근을 찾으시는 이제 근데 RM이 거기서 찍었으니까 네. 혹시나 뭐 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이거 꼭 윤영근 작품 같은데. 네, 맞아요. 양쪽에 되게 이렇게 미니멀하게 있고, 네. 사이에 문이 열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네. 뭔가 이제 다른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 윤영근 선생님 작품을 보면 이게 하늘과 땅 사이에는 그죠. 어떤 공간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삶의 공간이 이제 작품 속에 들어가면 뭔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그쵸. 되는 느낌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무 사이의 그 공간이 마치 다른 곳으로 네. 우리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네. 또 무비도 움직임 게임에서 찍으면서 나무 속에 있다가 이제 탁 트인 그죠. 공간으로 네. 이렇게 네. 나가는 그런 구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윤이라는 그 노래도 그렇지만 뭐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전반적으로 뭔가 미술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뭔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실현을 해보는 그런 앨범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특히 전 또 그 댄플레빈 앞에서 이제 찍은 그 무비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형광등 작품이잖아요. 네.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빛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도 굉장히 지금 세 보면 한 20개 이상의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거 없는 공간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건 위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빛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원초적인 어떤 것이죠. 우리 인간 눈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술사에서도 빛은 늘 신성한 것, 어떤 영혼을 이제 건드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범상화된 빛인데 거꾸로 댄플레빈은 형광등이라는 가장 이제 현대적인 그 것들을 일반적인 가지고 공업적인 거잖아요. 공장에서 진짜 찍어낸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뭔가 성당에 온 느낌, 그다음에 다른 세상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을 줘요. 거기다가 이제 초록색 배경에 형광등이 켜 있고 또 그 RM의 검은 이번에 살을 많이 뺐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검은 날씬한 실루엣이 움직이면서 노래를 하니까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스피리추얼리티가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네. 본인이 다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뭔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많이 엄청 공부를 그랬을 것 했으니까 같아요. 그런 게 다 가능한 건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대단하다. 네네. 그러니까 저 작품을 윤영근 선생님의 이제 청색을 놓고 그다음에 자기의 청바지를 놓겠다라는 생각을 3년 전, 4년 전부터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흔적들이 있어서 네. 그건 좋았어요. 와. 네. 여기 그 또 가져오신 건데 그래도 한마디 윤영근의 기록. 사실 예. 저 책도 제가 이게 한 1년 전쯤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안 그래도 이제 RM의 노래가 나온 걸 보고 윤영근 갑자기 저도 전에 봤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좀 나도 좀 보고 싶다 싶어서 이제 뭐 책이 있나 이러고 찾았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요즘 좀 주문량이 많은가 봐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인터넷 서점에 제가 주문한 데는 주간 베스트로 올라와 있어요. 예술 분야 주간 베스트.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RM 때문에 윤영근 화백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지금 주문한 사람들이 많아졌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그렇겠네요. 있겠죠. 네, 네.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셨구나. 그러니까 전체 베스트셀러는 아니고 그 예술 분야에서. 그래서 이게 윤영근 선생님이 생전에 남긴 기록들 이런 거를 이렇게 담아놓은 좋네요. 네. 주문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책들 잘 만든 게 책의 질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표지가 약간 신경 써서 만든 네. 되게 짧은 글이어도 뭔가 되게 윤영근 화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RM이 거기서 보면 먼저 휴먼이 되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술 하기 전에 일단 인간이 먼저다 이런. 아니 그 이번 앨범이 RM이 자기의 20대를 정리하면서 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서른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서른은 어땠나? 그리고 나의 서른에는 무슨 노래가 있었나? 무슨 노래가 있으셨어요, 서른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김광석 노래를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때는 저도 그 김광석인 저희보다 더 몇 년 먼저 이제 서른이 됐고 그리고 아마 제 서른 때 김광석이 이제 자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의 서른에는 김광석의 노래가 이제 있었죠. 저도 김광석.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RM이 이제 서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서른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먹는 거는 다 그냥 수룩 지나갔는데 20대까지 20대에는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20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미숙하고 어리석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20대 자체가 자산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서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른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사람 구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많이 그 김광석 노래가 위안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RM이 이제 서른이 되고 또 그 서른이라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아주 농축적인 삶을 살아온 시간이잖아요. 그 15년, 10년 이런 세월들이 그때 RM은 이제 다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어떤 나침판 그런 거를 윤영근 선생님으로 잡았고 서두에 인간이 먼저 되라. 그 얘기를 이제 딱 박아 놓아서 나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좋은 나침판을 가진 것 같아요. 정말 참 여기 보면 RM이 윤영근 선생님뿐만 아니라 RM 집에 많은 그림이 있는 것도 나왔지만
그 한국 전쟁과 군사 독재, 경제적 불안정을 겪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내 뿌리는 한국에 있다. 네, 내 뿌리는 한국에 있다. 네. 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미술품은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미술품 많이들 좋아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참 외국에 다닐 때 90년대, 20년대 초반에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미술관에 유치원 아이들 와서 네. 실습하는 거. 네.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 네네네. 막 미술관 제잘제잘제잘 하는 네. 그런 느낌 너무 맞아요. 좋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술관에 와서 애정행각 버리는 데이트족. 네. 네.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데이트하러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아니라 미술관에 와서. 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그렇게 그 관람객들은 그 우리 이제 대중들이 음악을 만들잖아요. 네.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 네. 기호를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예술이라는 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젊은 이들이 좋아하는 미술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특히 우리 시대 같이 이제 이런 피로 시대에는 위안을 주는 네. 미술 네.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몇 년 전에 이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이제 벌어졌다가 좀 잠잠해졌는데 이제 코인 주식 머니가 이제 갑자기 막 흘러들으면서 네. 돈의 위안을 미술품에서 또 찾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술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RM은 한국의 역사가를 담은 작품들을 수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전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네. 그 RM의 자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자아 큰 사람이구나. 한국의 역사 따로 있고 난 나야가 아니라 그게 나구나. 내 뿌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거는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늘 겪는 문제잖아요. 네. 너 누구냐? 네. 너 아버님 뭐 하시노? 그죠. 근데 이 아버님은 네 아버님 뭐 하시노? 한국적인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네. 너의 정신의 뿌리. 아버지, 네. 문화적인 뿌리가 뭐냐? 너 뭐 갑자기 네. 어디서 나타나서 이렇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데 너 뒤에 뭐가 있어? 라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꼭 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RM뿐만이 아니라 미술에서도 네. 당신의 작가 중에서 존경하는 작가는 누구냐? 네. 그럼 뭐 이제 우리는 미술계 백남준 선생님도 계시고, 그죠. 네. 이제 막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정신적인 뿌리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자기를 설정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한국 작가들의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기 뿌리를 안다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큰데 또 제가 이 한국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RM이 생각하는 뿌리는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RM이 머무는 공간을 이렇게 쭉 비춰주는데 네. 거기 너무나 예쁜 사방 탁자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조선주 못 가고 이렇게 네. 쭉 인스타에 무심히 올려서 이제 우리 공간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봤는데 이제 백자하고 그죠? 청아 네. 백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쁜 소품들을 네. 올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RM이 집에서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한국적인 미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야 그런 게 좋아 보이던데. 그렇죠. 예. 왜냐면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도자기들 같은 걸 보면 일본 도자기는 굉장히 정교하고 중국 도자기는 막 화려하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뭐 그런데 한국 도자기의 맛은 정말 수수, 덤덤, 은은 이렇게 이제 누가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니멀한 맛이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동치미 같은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젓갈도 안 쓰고 고춧가루도 없고 그냥 자연의 맛에 뭔가가 이렇게 살짝 성숙된 듯한 그런 맛인 거예요. 완전 자연 맛은 아니고. 근데 그런 맛을 먹으려면
입안이 정갈하지 않으면 네, 그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맛이 없는 거고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보려면 정말 어떤 주관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정적인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 상태. 그래서 이제 그 이병희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것처럼 좀 나이가 들어야지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는 감수성이 또 윤영군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네. 윤영군 선생님도 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수함, 네. 질박함, 이제 그다음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RM 집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던가요? 네, 그 제가 봤을 때 요시토모 나라라는 일본 작가의 이제 자그마한 사진도 있었고요. 자그마한 작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로니혼 얘기를 했나요? 로니혼, 로니혼이라는 여성 작가의 이제 작품도 있는데 그 작품 역시도 그 미묘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작품이거든요. 얼핏 보면 커다란 이제 유리 같은데, 그리고 마치 얼음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얼음 한 조각도 우리가 그냥 시원하게 먹어버리면 끝이지만 그 안에 보면 어떤 결정 같은 것들, 얼음이 되어가는 프로세스가 담겨 있거든요. 얘가 빨리 온 얼음인지 천천히 온 얼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볼 줄 아는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RM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시간이 늘 과거, 현재, 미래 3시간을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뭐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어른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또 과거도 다시 보이고 현재도 다시 이제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RM 여기서 스틸 라이프라는 그 노래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것도 사실은 스틸 라이프가 정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뭐 꽃을 그렸다 하면 그거는 죽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그림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단어들의 조합인데 스틸 라이프.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가사가 이게 뭐지? 그렇죠. 뭘 얘기를 하는 거지? I'm still life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나는 여전히 그 살아있고 그리고 그거는 정물을 그리웠지만 그 그림이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이제 영원한 예술 그리고 전진하는 예술 그 무한히 예술을 향해 가는 과정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선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틸 라이프지만 계속 무빙 포워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이 저는 참 좋았던 게 이제 모든 예술 형식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랩이라는 형식이 또 뭘 요구하냐면 플렉스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남는 문제는 도대체 뭔 자랑을 또 하고 싶은 거야. 우리라고 이제 또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금반지 많이 끼고 나오고 머리 끼고 나와서 내 차는 뭐고 이제 니들이 나를 우습게 봤지만 나는 이렇게 해냈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고 이제 지금도 덜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플렉스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인생에는 더 많이 플렉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틸 라이프를 보면서 진짜 인생에서 플렉스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금 몇 돈을 지금 보유했고 슈퍼카를 몇 대 가지고 있음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높은 세계에 갈 수 있음을 말한다면 이게 진짜 플렉스예요. 구나. 플렉스의 정점인데.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부럽죠. 그 패기, 그 젊음, 그 다음에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이룬 업적 모든 게 플렉스 할 만하죠. 뒤에 보면 존경받는 어른이길 그 가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윤영근의 기록이고 나 지금 정신이 없어. 그 윤 중에 맨 끝에
좀 더 나은 어른이길. 아, 정말 가슴을 치네요. 네. 어른이지만. 네. 존경받는이 아니네요. 이건 빼주세요. 네. 그러니까 RM도 당신이 마침내 사선을 오갔던 생과 당신이 마침내 이 땅에 남긴 것들에게 나 역시 그저 좀 더 나은 어른이길. 네. 네.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네. 사실은 네. 요즘 제일 어른이 없는 네.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MZ들이 버릇이 없어부터 해갖고 뭐 얘네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비난을 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를 돌아봐야. 걔네를 그렇게 키운 거는 우리고 사실 네. 어른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RM은 다 알고 있는. 진짜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진짜 네. RM이 이제 미술계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네. RM 따라서 RM이 봤던 전시회 따라서 보는 사람들도 많고. 네. 진짜. 한예중 교수님, 양정무 교수님이 미술 전시회는 RM이 간 곳과 안 간 곳으로 나뉜다고 그러셨다는. 네네. 흥행에 큰 영향을 네. 미치는 네. 그런 뭐.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미술계를 뭐 제가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RM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밥 사주고 싶다고.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우리 아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 네.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아미들이 그냥 뭐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지지대가 돼서 진짜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아미들은 서로 전쟁에 반대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프레임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데 그만큼 한 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뭉치고 있는 건데요. 네. 스타가 뭔가를 가리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흘러나오고 함께 했는데 그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가. 근데 RM의 손에 가리키는 그 끝에 네. 미술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예, 그게 바로 이제 선한 영향력이고, 네. 그리고 그 RM이라는 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다 이제 현대미술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RM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두 개의 길에서 또 각각의 아미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좋아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네. 모르는 작품인데 도대체 RM은 이걸 왜 산 거야?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집에 걸어놓고 맨날 바라보고 그죠. 있어. 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네. 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계속 따라가다 보면 다른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이 정말 훌륭한 덕후들의 시대가 네.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RM 덕분에 이제 윤영근 화백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이거는 미술적 얘기는 아니지만 임윤찬 군 피아니스트 네네. 임윤찬의 기자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임윤찬 군이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음악을 기부하는 게 중요하다. 음악을 잘 못 들을 기회가 없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음악을 들려주는 일을 하고 네. 싶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음악이 그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우주를 열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는데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이제 음악이지만 네. 어떤 미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몰랐지만 정말 몰랐던 또 다른 우주를 만날 수 있는 과정인데 제가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RM도 이 윤형근 혹은 다른 미술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우주를 만났고 그거를 껴안아서 자기의 우주를 이제 그렇죠. 가지고 네. 이런 인디고 같은 작품을 내놓고 네. 해서 그거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우주를 이제 그걸 통해서 네, 볼 수 맞아요. 있는 네, 그런 상황,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임윤찬 그 얘기를 듣고 나서 RM의 인디고를 보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주라는 말에 사실 좀 꽂혔었거든요. 네. 진짜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네. 너무 멋있고 너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미술관 가면 아유 뭘 알겠어 그래도 이제 숙제니까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고 또 가끔은 이제 요즘 그런 기획들도 많이 하는데 시골이라든가 산골 같은데 이제 전혀 그런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무관하신 분들에게도 또 음악을 들려드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만 우리 같은 우리 그 통상적으로 쓰이는 음악의 용어, 미술의 용어를 모를 뿐이지 다 알고 계시는 감정들이거든요. 희노애락을 겪으셨고, 근데 그게 어떤 예술의 형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위로도 받고, 그다음에 그 감정이나 생각도 한 차원 더 이렇게 높아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 진짜 이 우주를, 지구를 잘 감싸고 가득 채웠으면 좋겠고, 진짜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에 젖어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또 뒤에 또 다른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뭐 RM과 RM의 미술 세계라고 그래야 되나? 뭐 아무튼 오늘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짬뽕으로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태 이렇게 대중음악가가 이렇게 순수 예술과 이렇게 정말 그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 셀럽들이 이제 컬렉터인 경우들은 꽤 있어요. 맞아요. 컬렉터는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돈나는 바스키아하고 오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바스키아가 아닐 때 그리고 마돈나가 데뷔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돈나가 아닐 때 이미 이제 소 뒷골목에서 웨이트리스하고 이제 떠돌이 밴드 하면서 만나서 친구였어요. 그래서 바스키아의 작품을 컬렉션을 하기 시작했고 마돈나는 꽤 유명한 컬렉터 중에 이제 한 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카니에 웨스트나 이제 제이지 같은 래퍼가 제프 쿤스하고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카니 웨스트가 그 무비를 무라카미 다카시하고도 만들고 있거든요. 빌리 아일리시도 무라카미 다카시하고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협업이라는 게 각자 따로 이제 분야에서 뭐 무비를 만드는 식의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한 작가가 한 작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 세계를 열면서 이 오마주를 잘 펼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영근 선생님 피카소도 부럽지 않은 진짜. 외국에서 볼 때도 굉장히 특별하게 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RM을 타고 윤영근이 또 더 한 번 비상을 하지 않을까. 윤영근 뒤에는 또 김한기가 있고 또 윤영근 선생님과 함께 했던 이제 우리 단색화 작가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많은 한국 작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맥락을 잘 봐주셨으면 해요. RM 덕분에 정말 우리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질 거라고 이미 많이 커졌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김수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작가들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졌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단색화 작가 다음에 이제 단색화하고 그다음에 구상화를 매개하는 김홍주 선생님 작품 그다음에 또 우리 역사를 아주 치열하게 표현했던 뭐 강효배나 이목상 선생님 같은 민중미술 작가들 그다음에 이제 1960년대생 이제 또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죠. 그래서 뭐 서도호, 최정아, 양혜교, 이불 이런 설치 작가들, 그다음에 뭐 정연두 같은 권호상 이런 작가들, 그다음에 홍경택, 그다음에 정수진, 이동기 같은 회화 작가들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그 훌륭한 작가들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 RM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또 RM 스스로도 아마 이제 좀 국내에 있게 되면 이 작가들이 정말 멈추지 않고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술평론가 이진숙 평론가님 모시고 RM의 인디고 앨범과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또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